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훔친 기술로 물건을 만들고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이라든가 국제 무역 질서도 해쳤고 심지어 미국의 기업들까지 중국에 들어가게 되고 미국의 일자리도 없어졌다.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을 하더라. 특히 군사력에 도전을 하더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정권이잖아요. 원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경제가 어려워져도 일정 부분 버틸 수가 있어요. 저소득층은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러면 사회가 동요하게 된다. 사회가 동요하면 공산당 정권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사회 안정, 여기에 결정적인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민심이 흉흉해지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중국은 사실 국제 분업 체계에 잘 들어왔고 개혁 개방 이후에 그 이후에 소위 국제 공급망의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물건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공장이 됐고 이제 이대로 발전하면 세계의 시장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벽에 부닥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변증법 얘기 많이 하죠. 양적인 변화가 오래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진국까지는 잘 가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선진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력이나 이런 그다음에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한 요소의 투입을 가지고 발전을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것도 물량으로 커버를 하면서 볼륨을 엄청나게 키웠고 그래서 실제로 2010년에 세계 2대 경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등이고 그 당시까지 일본이 2위였는데 중국이 2010년도에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2대 경제체로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뭐 G2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중국은 G2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G2라는 거는 자기네가 생각할 때 G1은 미국이고 자기네는 2인자니까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어쨌든 세계의 두 번째 큰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큰 두 개의 경제체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중국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 요소의 투입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경영 관리라든가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걸렸나를 보니까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방식을 앞으로 계속 그 똑같은 패턴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서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볼륨을 키웠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형태의 소위 요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을 쭉 이끌어왔던 경제 성장 방식 말씀을 드렸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소위 토지 자산을 이용한 개발 방식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재화로 지방정부가 운영이 되고 국가가 운영이 되고 이런 형태를 쭉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일단 더 이상 그런 메커니즘으로는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과학기술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온 외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제로 기술 이전을 받고 또는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결과물을 절취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과학기술을 절취하고 이런 거를 융합해서 자신들은 중국
국적 창조, 새롭게 뭘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서방의 관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훔친 기술로 물건을 만들고 거기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도 해쳤고, 그리고 전 세계를 빨아들이는,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심지어 미국의 기업들까지 중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도 없어졌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을 하더라. 특히 군사력에 도전을 하더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려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중국이 시도를 안 해봤던 거는 아닙니다. 그 잘 아시는 1대1로 정책 같은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각국 경제와 긴밀한 연계를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도 키우고 판로도 확보하고, 이게 사실은 경제에서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 대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1대1로라는 이 정책에 중국과 같이 가면서 중국이 만든 은행이 있어요.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데, 여기서 돈을 빌려줘서 그 차관을 빌려서 썼다가 정권이 붕괴된 데도 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렇게 1대1로의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연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152개국이나 됩니다. 전 세계 나라가 200개인데.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소위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걸 겪으면서 중국과 소원해지게 되고, 그죠?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중국이 생각한 대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진 그 현상이 지난 5년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중국이 예전과 같은 동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게 바로 차이나 피크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중국의 발전은 여기까지다. 돌파가 안 될 거다. 그런데 중국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는 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치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추격 전략. 우리가 한때 그랬죠. 일본 따라잡자. 막 이래서 쫓아갔어요. 그러면 추격을 하면은 비슷해지는 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초월 전략이라고 그래요. 넘어가는 거죠.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나 이런 데서는 초월 전략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전에 이어왔던 그 흐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 소위 서방 세계의 제재, 특히 트럼프 1기,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도 역시 중국을 압박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전략산업,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에 대한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이런 데 대한 압박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압박 속에서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침체가 돼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은 결국은 국가 간의 물적, 인적 이런 교류를 제약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풀려서 국제경제가 활성화되면 중국이 거기에 핵심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정권이잖아요. 그럼 원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경제가 어려워져도 일정 부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이게 뭐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이러면 사회가 동요하게 된다. 사회가 동요하면 공산당 정권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사회 안정, 여기에 결정적인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는 거는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과 합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무마를 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중국이 그럼 뭐 미국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건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지나친 미국 중심주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만 미국이 소위 세계를 경제를 지배하고 이랬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이 시스템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를 쓰고 그걸 가지고 금융을 어떻게 하고 물론 미국적 입장이지만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 군사력을 동원해서 컨트롤을 했고 이런 시스템을 제공해 주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미국은 죽어도 안 망할 거야. 근데 중국도 그걸 똑같이 하고 싶은데 중국 경제는 너무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휘청휘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내가 뭘 믿고 중국을 따라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끔 미국만큼은 안 되더라도 중국적 리더십, 중국적 시스템이 다른 많은 국가들한테 공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잖아. 가치도 다르고 이런 부분을 지금 설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인류 운명 공동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예요. 그죠? 뭐 인류가 같은 운명이라는데 그 맞지. 근데 그거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굉장히 모호하죠. 이 서방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꼭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자유, 민주, 인권, 개방 시장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중국적 방식은 아직 그런 컨센서스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제공한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그거에 준하는 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아마도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많이 그런 거죠. 중국은 절대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미국을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설득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온다면 국가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각국 보호주의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는 선택은 개별 국가의 선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데서 틈을 보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이 동맹국,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관세로 압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틈이 벌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EU하고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그럴 때 EU에 접근을 하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26% 관세를 부과했고 또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문제 가지고 또 막 이러면 조금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틈을 중국이 파고들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새로운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 리더로서 움직이려는 노력을 당분간 시도를 할 거다.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제3세계라고 그랬는데 특히 중국은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강화, 협력 강화를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핵심 지위를 갖겠다라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압박한다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미국 혼자만 하는 건가? 아니면 중국을 정말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건가?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말을 잘 듣는 중국, 나에게 협력하는 중국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국이 그런 미국을 극복을 하려면 다른 국가의 인정을 받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가 핵심이 되겠죠. 사실 이제 중국 분열 얘기도 나오고 특히 이제 군부에서 새로운 실력자가 나오면서 시진핑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부 같은 경우도 당의 군대예요.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고 공산당의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가의 군대지만 공산당이 만들었고 공산당이 통치하니까 그래서 공산당의 지도자가 군의 통수권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최고 지도자한테 저항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보이는 난맥상은 군부 내부에 파벌투쟁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진핑 인맥과 그렇지 않은 다 시진핑 인맥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한 인맥들 간의 싸움,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물론 그게 이제 힘이 합쳐지면 직접적으로 도전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 군이 당을 넘어서서 하기는 쉽지가 않다. 사실 예전에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예전에 문화대혁명이 그 소위 인표라는 당시 군의 뭐 통수권자는 마오쩌둥이었지만 군을 움직이는 인표라는 국방부장이었는데 인표가 사실 반란을 꾀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서 해외로 탈출하다가 도망가다 죽었다. 이게 인표가 탔던 비행기 잔해다. 이러면서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소위 인표 사건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군에 그렇게 큰 힘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시화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쪼개지고 이런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쉽지 않고요. 다만 중국이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사회의 하층민들, 중산층이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사라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최소한의 생활비 되기도 벅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리창 총리, 리창 총리 전 총리가 리커창 총리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소득 19만 원, 20만 원인 사람이 6억 명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냐. 중국은 아직 중산층 사회에 오지 않았다. 근데 그때보다 경기가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민심이 흉흉해지면 당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약화되는 가운데 약화 안 되도록 더 잡으려면 자칫 잘못하면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빨리 끊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분열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 중국적 현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타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